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님, 오늘 제가 좀 옷이 좀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감기 걸리셨나 봐요. 아니 지금 뭔가 이제 어저께부터 약간 으실으실해가지고 여름... 몸을 보호하려고 저희가 이제 새벽에 나오잖아요. 예.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는 조금 쌀쌀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마찬가지입니다. 두껍게 입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빅3 새 분리기 본격화입니다. 네. 민주당의 빅3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또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 모두 현역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포럼이나 또 외곽 지원 조직을 경쟁하듯이 출범을 하고 있는데 대선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새 분리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당 내에서 지금 그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라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지만 일단 대세는 지금의 룰을 준수하자, 한마디로 원칙대로 가자라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대선 180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요.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늦어도 9월 초에는 후보를 확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다음 달인 6월부터는 본격적인 경선 과정에 돌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가다듬고 이제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과정이 된 건데요. 먼저 지지율 1위인 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전국 지지 조직 모임인 이 민주평화광장을 오늘 출범합니다. 그런데 발기인만 15,000명인 이 메머드 조직이고요. 특히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 그 친노 친문 진영의 이 좌장격인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포진되었고요. 또 이해찬계 핵심인 오선의 조정식 의원이 이제 공동 대표까지 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상징적인 존재인 이 이해찬 전 대표의 의중이 이 지사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지사를 두고 이 여론 지지율에 비해 당내 기반이 좀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조직 구성을 보면은 그런 우려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계의 의원들의 그 지지 모임인 그 대한민국 성공가 공정 포럼도 오늘은 20일 이제 발대식을 엽니다. 네.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가입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고요. 5선의 안민석 또 4선의 노웅래 의원과 같은 이 중진급이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전 총리도 그 지난 10일에 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의 첫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당시 현장에 또 현역 의원 41명이 대거 출동했다고 합니다. 예, 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전 총리가 정한 대선 슬로건인데요. 네.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며 이 신복지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조직의 이제 과감한 개편을 강조했는데요. 이 주택부, 뭐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뭐 미래전략 데이터처를 이제 신설하겠다라는 제안도 함께 했고요. 예. 특히 이전 총리의 신복지 구상과 관련돼서 이제 지역별 지지 조직이 이제 출범되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신복지 광주 포럼을, 그리고 9일에는 이 PK 지역에서 이 가덕도 신공한 신복지 부산 포럼, 그래서 신복지 시리즈로 이제는 포럼과 이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후발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인 11일 이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에 참여를 해서요.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제는 그 주제로 해서 이제 기조 연설을 했는데 현역 의원이 60여 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해서 빅3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새몰이를 했습니다. 네. 정 전 총리는 이 불평등 척결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이 자동차에 비유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4개의 바퀴가 필요하다. 2개의 앞바퀴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회복, 그리고 V자 경제 방등이고 2개의 뒷바퀴는 혁신과 돌봄이라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돌봄에 대한 게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적성에 맞는 직업 능력을 키우도록 국민 1인당 평생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또 신생아들에게 20년 적립형으로 통장을 만들어줘 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급하는 미래 씨앗 통장 제도도 함께 또 도입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 전정 총리하면 좀 신중하고 신사다운 이미지가 좀 트레이드 마크인데 예.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대한 이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도 투입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국가 재정은 이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이다.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 라면서 이제 강도 높은 이제 발언도 했습니다. 예. 자, 뜨겁습니다. 민주당도.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부적격 3인방 임명 강행 수순. 이제 여당의 시간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인 11일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렇게 이제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야당과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게요. 문 대통령이 이틀 전 특별 연설에서 이 지금 문제되는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제쳐두고 흥결만 놓고 따지는 이 무한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최종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연 국회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심사였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새 후보자 모두에 대해 이제 부적격 결정을 내렸고요. 또 진보 야당인 이 정의당도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반드시 임명 철회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이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오늘 14일로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겨우 이틀 남았는데요. 그렇네요. 여야가 합의할 이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번에 장관 임명 문제를 장기화시키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뭐 의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번 개각은 4.7 재보선 참패 후에 민심 수습을 위한 인적 쇄신이 목적인데 예.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상당한 모험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입니다. 네. 이전 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전 노무현 정부가 3명, 이명박 정부가 17명, 박근혜 정부가 10명. 그래서 이전 3분의 대통령이 총 30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30명, 31명, 32명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일단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아예 임명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그래요? 예, 당내 재선 의원들도 송영길 대표와의 이제 비공개 강담회에서 이 새 후보자 모두를 안고 갈 수 없다. 좀 지도부가 결단을 빨리 내려달라라는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결국 이제 온전한 여당의 시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송영길 대표의 시간이 된 건데요. 과연 송영길 대표가 이 청와대의 부적격 3인방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의 반기를 들며 당청 갈등의 씨앗을 만들지 아니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지 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또 소식을 또 기다려봐야겠네요.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학생 지도 카톡 한 건에 수당 13만 원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학생 지도비에 대한 그 첫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 한 해 총 10곳의 주요 국립대학교에서 약 94억에 이르는 이 학생 지도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합니다. 예, 전국 38개 국립대학교 중 12곳을 샘플로 조사했는데 이 중 10곳에서 이제 부당 지급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이 학생 지도비는 이제 학생 상담이나 교내 안전 지도 활동과 같이 이제는 뭐 학생을 위한 거죠. 근데 이거를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이 사업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성예비라고 해서 국공립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기성예비를 걷어 이를 교직원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난 2015년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 지도비 항목이 신설됐는데 사실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특히 학생 지도비도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나가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명확한 학생 지도 실적이 있어야 그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발각된 사례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말 황당 그 자체죠. 한 대학의 교직원이요. 카카오톡으로 학생에게 코로나19 관련 건강 안부를 묻고는 이 메시지 한 건당 학생 지도비 13만 원씩에서 총 3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예. 이거?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의 야, 교직원들은 예. 학생 지도가 이루어진 날 이 옷을 바꿔 입어가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이 수차례 학생 지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러 허위 증빙 사진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모두 12억 원을 부당 수급하기도 했고요. 참 되게 황당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표본 조사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국공립대학교는 그 국민들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가 아닌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 권익위에서도 이번에 적발된 그 국립대 중 세 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예, 그리고 이제 교육부도 즉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부당 지급된 학생 지도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체 38곳의 국립대에 이제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1년 동안 국공립대학교에서 지급되는 학생 지도비가 한 1,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곧 CCR 특별 감사에서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지 좀 겁이 나네요. 예, 이게 참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한 그 교직원 카톡으로 370만 원을 벌었어요. 예, 한 건당 네. 13만 원입니다. 참 진짜. 아이고 참 심하죠. 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